대체 장어꼬리를 얼마나 먹은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골평 들겠어요. 적당히 좀 먹어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올해 안에 로또 1등 당첨되실 수 있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내가 운영하는 떡집 바로 맞은편 장어집 사장님이랑 술기운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 아내가 저를 친동생처럼 아끼는 언니인데요. 시장 문 닫고 장어집 휴게실에서 불 끄고 단둘이 있었던 그 밤 이후로 저는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끊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언니한테 씻을 수 없는 배신이다 매일 되뇌었는데 몸이 기억하는 그 감각이 자꾸만 저를 장어집 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죄책감보다 본능이 앞서버린 거죠. 남편이 있는 여잔데 친한 언니의 남편인데 낮이고 밤이고 시간만 나면 몰래 만나고 있었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으면서도 또 그 사람 앞에 서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떡집이랑 장어집 사이가 겨우 20m거든요. 장사하다 고개만 들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리에서 언니 눈을 피해가며 몰래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다니 지금 생각해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였죠.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요.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돌아오고 돌아와도 지쳐서 쓰러지듯 잠만 자는데 바로 코앞에 기운 넘치는 남자가 매일 웃으며 서 있다면요. 그 유혹 앞에서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 돌아섰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올해 45 한보람이라고 합니다. 충남 예산 재래시장 안에서 떡집을 하고 있거든요. 떡집이라고 하면 조용히 앉아서 떡이나 빚는 아줌마를 떠올리실 텐데 저는 좀 다릅니다. 20살부터 30위까지 12년을 씨름판 위에서 굴렀던 여자예요. 전국체전 메달도 땄고 실업팀까지 뛰었는데 무릎 부상이 와서 30위에 은퇴하고 예산으로 내려와 떡집을 차린 겁니다. 씨름 선수 출신이라 체력만큼은 아직도 20대 못지않다고 자부하거든요. 떡 반죽 치대고 있으면 시장 아줌마들이 지나가다 한마디씩 해요. 보람이는 남자보다 힘 좋아. 떡집이 아니라 방앗간을 해야지. 싫진 않았습니다. 기운이 넘친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문제는 그 넘치는 기운을 쓸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 동식 씨는 49살이고 대형 화물 트럭을 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광양, 전국을 떠도느라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면 다행이었거든요. 오랜 운전 탓에 허리도 안 좋고 기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집에 와봐야 밥 먹고 씻고 그대로 코 골며 잠들어 버려요. 부부 사이 그쪽 일은요. 한 달에 한두 번 있으면 많은 편이었고 그마저도 남편은 금방 지쳐서 저는 늘 허전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그 허전함이었거든요. 외롭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몸도 마음도 꽉 차지 않는 그 느낌이 매일 밤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거든요. 남편한테 서운하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동식 씨, 우리 좀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남편은 눈도 못 뜨겠다는 얼굴로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보람아, 나도 힘들어. 12시간. 운전하고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다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생계를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으면서 떡 반죽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시장 건너편에 민물장어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에 원기보양 민물장어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는 그 집 사장이
서광수라는 54살 남자였거든요. 반상 머리에 떡 걸어진 어깨. 시장 안에서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슬쩍슬쩍 쳐다볼 정도의 체격이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장어맨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는데요. 장어를 팔아서가 아니라 밤에 그쪽으로 소문이 자자해서 생긴 별명이었습니다. 시장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광수 씨, 아내 복순 언니가 술자리 때마다 실수인 척 흘리거든요. 우리 영감은 밤마다 나를 죽여 장어꼬리를 매일 먹으니까 20대 총각이지 뭐. 아줌마들이 키득키득 웃을 때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웃음 뒤에 묘한 감정이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언니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복순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은 50살인데 시장에서 저를 유독 챙겨주는 분이었거든요. 보람아, 점심 먹었어? 보람아, 오늘 장어탕 끓였는데 한 그릇 가져가.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언니인데 저는 속으로 언니, 남편을 훔쳐보고 있었던 겁니다. 언니 보러 간다는 핑계로 장어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언니가 보고 싶어서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주방에서 커다란 솥을 휘젓고 있는 광수 씨의 뒷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팔뚝에 힘줄이 잡혀 있고 목덜미로 땀이 흘러내리고 무거운 장어 상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올리는 걸 보면요.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보람아, 왜 멍 때리고 서 있어? 언니가 물을 때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아니야 언니. 장어탕 냄새가 하도 좋아서 멍 때렸나 봐. 변명치고는 허술했는데 언니는 의심 없이 웃었거든요. 그 웃음이 저를 더 찔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즘 시장 안에서 예산군 보건소 출장 건강검진이 있었거든요. 혈압이랑 혈당 재러줄 서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떡집 사장님 여기서 뵙네. 돌아보니 광수 씨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반상머리 아래로 이마가 넓고 눈매가 의외로 부드럽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심장이 한 박자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인사인데 왜 얼굴이 확 달아오른 건지. 광수 씨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장어집 하면서 건강은 자신 있는데 그래도 매년 한 번은 확인해야 안심이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서 정기검진은 빠지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괜히 말을 길게 늘렸습니다. 평소라면 네 하고 돌아섰을 텐데 그날따라 이 사람 앞에서 한마디라도 더 붙이고 싶었던 거예요. 시장 문 닫고 장부 정리를 하는데 자꾸 광수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보람, 너 정신 차려. 그 사람은 언니 남편이잖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은 이미 제 말을 듣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해 여름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8월 말인데도 시장 바닥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정도로 더위가 기승이었거든요. 복순 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보람아, 오늘 장사 끝나고 우리 집에서 한잔하자. 장어탕도 끓여놨으니까 빈손으로 와.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요. 마다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장어집에 가면 광수 씨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마음을 들키면 안 됐습니다. 언니한테도 나 자신한테도요. 저녁 7시쯤 떡집 셔터를 내리고 장어집으로 건너갔습니다. 시장 안은 이미 파장이라 인적이 드물었고 장어집 간판,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복순 언니가 벌써 소주 한 병을 따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뭘 이렇게 일찍 왔어? 빨리 앉아. 언니,
특유의 시원시원한 말투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장어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주방 안쪽에서 광수 씨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원래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못 온다고 해서 나도 한 잔 끼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복순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거든요. 어유 당연하지. 앉아 당신도. 보람이 떡집 사장님이야 인사해. 광수 씨가 머쓱하게 웃으면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 네 항상 건너편에서 뵙죠. 오늘은 같이 한잔하게 됐네요. 그 웃음이요. 괜히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한보람, 너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언니, 남편이잖아. 정신 차려. 속으로 되뇌면서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술자리는 처음에 평범했습니다. 시장 이야기, 단골 손님 뒷담화, 요즘 장사가 안 된다는 푸념. 복순 언니가 소주를 잘 마시는 편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빨리 취했거든요. 1시간쯤 지나니까 언니가 테이블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보람아, 미안. 오늘 아침부터 너무 무리했나 봐. 집이 바로 뒤니까 걱정 마. 언니네 집이 시장 뒷골목에 있어서 걸어서 3분이면 갈 수 있었거든요. 보내드릴까요, 언니? 제가 일어서려 했는데 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코앞이야, 당신. 보람이 집까지 데려다줘. 그 말을 남기고 언니는 비틀비틀 나갔습니다. 갑자기 장어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장어탕 식어가는 소리, 그리고 광수 씨가 소주를 따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도 이만 일어나야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진짜 가려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광수 씨가 잔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한 잔만 더 하고 가시죠. 사장님 혼자 마시기 심심했는데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왜 앉은 건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람이랑 단둘이 있는 이 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던 거예요. 소주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수 씨가 슬쩍 웃더니 시장 아줌마들한테 들었는데 사장님, 씨름 선수 출신이라면서요? 네, 12년 했어요. 무릎이 안 됐으면 아직도 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사장님 체력이 보통이 아니겠네. 광수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술 기운에 솔직해져서 대꾸했습니다. 그럼요,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죠. 광수 씨야말로 시장에서 소문이 자자하시던데요. 제가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평소 같으면 입 밖에도 안 꺼낼 말이었는데 술이 사람을 대담하게 만든 거죠. 광수 씨가 어떤 소문이요 하면서 집청을 떨었고 저는 웃으면서 장어꼬리 매일 드시고 20대 체력이라는 소문이요 했습니다. 그 순간 광수 씨 표정이 달라졌거든요. 장난기 섞인 눈으로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사장님은 집에서 남편분이 잘 챙겨주시나 보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다행이고 와도 지쳐서 바로 잠들어 버리거든요. 왜 이 말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언니, 남편한테 우리 부부 사이 속사정을 말하고 있었다니요. 술이 무서운 겁니다. 아니, 술탄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자꾸 솔직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광수 씨가 소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깝다 진짜. 그 한마디가요.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깝다는 말이 위로인지 유혹인지 그 경계가 너무 모호했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요? 술에 취해 있고 외롭고 바로
앞에 그런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다면 냉정하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광수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나한테 맡겨보실 생각 없어요? 남편분 없는 동안 내가 더 챙겨드릴 수도 있는데.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이라고 했는데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이러면 안 돼. 이 사람은 언니? 남편이야. 머리로는 빨간 불이 번쩍번쩍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었거든요. 진짜 농담이에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요. 그때 저는 이미 반쯤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광수 씨가 잔을 내려놓고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이 농담 아니라고 하면 나도 농담 아닌 걸로 할 수 있는데요. 장어집 안에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저는 소주잔을 꽉 쥐고 있었거든요.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보람 일어나. 지금 일어나면 아직 늦지 않았어.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는데 입술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다음은 없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였습니다. 광수 씨가 천천히 일어나서 가게 앞 셔터를 내렸습니다. 장어집 간판불이 꺼졌고 갖가 치장통은 캄캄했거든요. 가게 안쪽 휴게실로 향하는 광수 씨의 뒷모습을 따라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언니가 1시간 전까지 앉아있던 자리에서 언니, 남편과 이런 짓을 하려 하고 있다니. 휴게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요.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실 문이 닫히는 순간 시장에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선풍기 바람도 바깥 골목에게 짖는 소리도 전부 멈춘 것처럼 그 좁은 공간 안에는 저와 광수 씨의 숨소리만 남았거든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가게 간판도 꺼져 있으니까 창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전부였고 광수 씨의 얼굴이 반쯤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휴게실 한쪽 구석에 서 있었거든요.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다리가 굳은 게 아니라 이 한 발짝을 떼는 순간 진짜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온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보람 지금이라도 문을 열고 나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머릿속에서 마지막 경고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수 씨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한 걸음도 아니고 반 걸음 정도를 제 쪽으로 다가왔을 뿐인데 그 반 걸음에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장어탕 끓이던 냄새가 아직 옷에 배어 있었고 그 위로 남자 특유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리였거든요. 사장님, 떨고 있네요. 광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떨고 있다는 걸 제가 몰랐는데 그 사람이 먼저 알아챈 거예요. 아, 아니에요. 좀 추워서 그래요. 8월인데 춥다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거든요. 광수 씨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가 입고 있던 얇은 겉옷을 벗어서 제 어깨 위에 걸쳐줬거든요. 그 옷에서 장어 숯불 냄새가 났습니다. 하루 종일 화로 앞에 서 있던 사람의 냄새요. 그 냄새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냄새처럼 편안하게 느껴진 게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언니, 남편인데 머릿속으로는 빨간 줄을 긋고 있었는데 몸은 그 옷을 밀어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광수 씨가 제 어깨에 옷을 걸치면서 손끝이 제 어깨 근처를 스쳤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지 우연인지 알 수 없었는데 그 짧은 접촉에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씨름을 12년 한 사람입니다. 남자의 힘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순간만큼은 제가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힘으로는
이 사람을 밀어낼 수 있었는데 마음이 밀어내질 못한 거예요. 가지 마세요. 광수 씨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 세 글자가 제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거든요.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있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광수 씨가 한 걸음을 더 가까이 왔고 이제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가로등 빛에 비친 광수 씨의 눈이 젖어 있었거든요. 그 눈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풀려버렸습니다. 댐에 금이 가면 처음엔 아주 가는 실금이잖아요. 그런데 그 실금 하나를 막지 못하면 결국 둑 전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광수 씨의 손이 제 손 위에 올라왔을 때 저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제 손가락 사이로 끼어들었을 때도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뜨거웠습니다. 장어 숯불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던 사람의 손이 이렇게 뜨거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 동식 손은 늘 차가웠거든요. 트럭 에어컨을 하루 종일 맞으면 손이 그렇게 된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 차가운 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손은 달랐어요. 만진 곳이 데일 것처럼 뜨거운데 그 뜨거움이 싫지 않았던 겁니다. 한보람,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 한쪽에서 언니 얼굴이 스쳤습니다. 보람아, 점심 먹었어? 보람아, 오늘 장어탕 끓였는데 가져가. 그렇게 다정하게 웃던 언니요. 그 언니의 남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는데 그보다 더 강한 게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에 누군가 바람을 불어넣은 느낌이었습니다. 언니한테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그 말 대신 나온 건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광수 씨가 제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고 이제 둘 사이에 남은 거리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골목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뒤집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거든요. 저는 움찔했고 광수 씨 쪽으로 반사적으로 기울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날 밤 저는 돌아오지 못할 선택을 했고 그 선 너머에서 한참을 서성였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실 안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깥이 고요해지고 가로등 빛이 기울어진 걸 보니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정신이 돌아온 건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휴게실 문을 열었습니다. 장어집을 빠져나와 시장, 골목을 걸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골목 끝 가로등 아래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맑은 밤이었는데 그 별빛이 전부 저를 내려다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보람, 너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언니, 남편이랑 언니가 1시간 전에 앉아있던 그 가게에서 그런 짓을 한 거야. 집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불도 안 켜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거든요. 손이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광수 씨의 체온이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았고 장어, 숯불 냄새가 머리카락에서 계속 났거든요. 씻어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어맨이라고 불린 이유가 있었구나. 나도 씨름을 12년이나 해서 체력이 보통 이상은 되는데 장어꼬리를 매일 먹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남편 동식 씨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30분 만에 겨우 일어나서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한참을 씻었는데도 광수 씨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되뇌었거든요. 딱 한 번이야. 오늘 한 번으로 끝이야. 다시는 안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떡집 셔터를 올리는데 손이 떨렸거든요. 건너편 장어집을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떡 반죽만 치대고 있었는데 10시쯤 장어집에서 광수 씨가 나왔거든요. 큰 장어를 맨손으로 잡고 있는 광수 씨의 모습이 너무 평범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빗자루를 들고 있었거든요. 어젯밤 그 사람과 같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태연했습니다. 광수 씨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평소와 똑같은 인사였습니다. 그 평범한 인사가 오히려 저를 더 흔들어 놓았거든요.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나만 이렇게 미칠 것 같은 건가? 떡 반죽을 치대는 손에 괜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장어집 쪽을 안 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씨름판에서 상대를 이기는 건 쉬웠는데 내 마음을 이기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요. 저녁 때 복순 언니가 떡집으로 왔습니다. 어제 먼저 가서 미안해 보라마 취해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 그 뒤로 둘이 술 더 마셨어? 언니의 그 질문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거든요. 아 아니야 언니. 나도 바로 갔어. 광수 씨가 치우고 문 잠갔을 거야. 거짓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제가 무서웠습니다. 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면서 돌아갔고 그 웃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딱 한 번이었으니까 괜찮아. 이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요. 그 다짐이 일주일도 못 간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겁니다. 회원 전용 영상들과 다음 편 내용을 미리 알고 싶다면 채널명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특별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딱 한 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장어집 휴게실을 나오면서 다시는 안 한다고 이를 악물었거든요.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장어집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복순 언니가 놀러 오라고 해도 바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째 되던 날 남편 동식 씨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이번 주도 못 가겠다. 광양에서 부산으로 바로 넘어가야 해.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떡집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건너편 장어집에서 광수 씨가 나오더라고요. 장어 상자를 들고 가게 앞에 내려놓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팔뚝에 힘줄이 잡히고 반삭, 머리 위로 햇빛이 내리쬐는 게 일주일 동안 꾹 눌러놨던 게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함부라면 안 돼. 한 번이라고 약속했잖아. 머릿속에서는 경고가 울리는데 다리는 이미 장어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광수 씨한테 다가가서 말했거든요. 광수 씨, 저녁에 시간 있어요? 제가 먼저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뻔뻔했죠. 광수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잠깐 주위를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때 한 번이라고 약속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거절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질 못하겠더라고요. 광수 씨, 저도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저도 아는데 그날 이후로 잠을 못 자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씨름판 위에서 상대를 넘기던 여자가 남자 앞에서 이렇게까지 솔직해진 적은 없었거든요. 광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한숨이었는데 그 한숨 끝에 나온 말이요. 복순이가 오늘 친정 가는 날인데 9시쯤 오시겠어요? 그 순간 죄책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복순 언니가 친정 가는 날을 노리다니.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쁜 여자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날 밤 9시 장어집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 골목이 어두워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사람 없는 걸 확인하고 들어간 거예요. 광수 씨는 이미 가게 안쪽 불을 전부 끄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가 지나니까 세 번째는 더 쉬웠고 네 번째부터는 약속을 잡는 것조차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시장 한복판에서 20m 거리에 떡집과 장어집을 두고 낮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장사를 하고 밤이면 몰래 만나는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장소도 매번 달랐습니다. 장어집 휴게실이 제일 많았는데 가끔은 떡집 창고에서 만난 적도 있었거든요. 새벽 4시에 떡 반죽 준비한다는 핑계로 일찍 나와서 광수 씨를 불러들인 거예요. 떡 반죽 밀가루 냄새와 장어 숯불 냄새가 뒤섞이는 게 우리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울리면 안 되는 냄새 두 개가 한 공간에서 섞이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니까 대담해졌습니다. 복순 언니 앞에서도 눈빛을 주고받을 정도가 됐거든요. 언니가 장어탕 한 그릇 가져가 하면서 저를 부르면 저는 장어집에 가서 언니랑 수다를 떨면서 틈틈이 광수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그 아슬아슬한 느낌이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게 짜릿하기도 했거든요. 한 번은 언니가 갑자기 화장실을 간 사이에 광수 씨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일 복순이 시장 조합 모임 가는 날이야. 그 한마디면 충분했거든요. 언니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장어탕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이중생활이 무서울 정도로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뻔뻔해진 건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곳이요. 벽에도 귀가 있고 바닥에도 눈이 있는 곳이거든요. 장어집 옆에 정육점이 있었습니다. 사장이 박종태라는 52살 남자였는데 덩치가 크고 목소리도 큰 사람이었거든요. 남편 동식 씨랑 군대 동기라 둘이 가끔 소주를 같이 마시는 사이였습니다. 이 정육점 사장이요. 시장에서 눈치가 빠르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장어집 앞을 지나가는데 종태 씨가 고기를 썰면서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떡집 사장님 장어집에 자주 가시네. 장어탕이 그렇게 맛있어요? 별거 아닌 말인데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거든요. 아, 복순 언니랑 친해서 자주 가는 거예요. 종태 씨도 아시잖아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는데 종태 씨가 고기를 칼로 탁 내려치면서 웃었습니다. 그래요? 밤늦게도 가시던데 언니가 그 시간에도 있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밤늦게라는 말은 누가 본 거라는 뜻이거든요. 떡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종태 씨가 뭔가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시장 특유의 참견인 건가? 광수 씨한테 전화해서 말했거든요. 정육점 종태 씨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우리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광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종태 형이 원래 입이 가벼워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한 것도 아니라니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잘못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위험 신호를 받고도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거든요. 들킬 수 있다는 긴장감이 저를 더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에 중독된 사람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못 끊는 것처럼 저도 광수 씨를 못 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뒤쯤 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시장 안에서만 만나던 걸 밖으로 옮긴 거예요. 천안에 있는 모텔이었습니다.
광수 씨가 장원 아품 거래처가 천안에 있다면서 거기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시장에서 30분 거리니까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처음 모텔에 갔을 때 로비에서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시장 안에서 몰래 만나는 것과 모텔에 가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 선까지 넘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결국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 뒤로 천안 모텔이 단골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시장 장사 끝나고 각자 차를 몰고 가서 만나고 따로따로 돌아오는 거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왜 있는 건지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겁니다. 정육점 종태 씨의 그 눈빛이 단순한 참견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훨씬 나중에 알게 되었거든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시장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저는 광수 씨와 만난 지 석 달째에 접어들고 있었거든요. 무섭도록 익숙해진 이중생활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점이었습니다. 낮에는 떡집 사장으로 반죽을 치대고 밤에는 장어집 뒷문이나 천안 모텔에서 광수 씨를 만났거든요. 남편 동식 씨가 집에 오는 날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차리고 안방에 누워서 남편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그 생각은 했지만 끝이 올 거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끝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0월 어느 토요일이었거든요. 남편이 트럭 운행을 마치고 이틀 쉰다며 집에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게 있었어요. 동식 씨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거든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피곤한 눈으로 대충 인사하던 사람이 그날은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얼굴이었거든요. 밥 차려줄까요?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식탁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보람아, 나한테 할 말 없어?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할 말이 없냐는 질문이 가장 무서운 질문이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무슨 말이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식 씨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저를 가만히 봤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 마지막이라는 단어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잡아댔습니다. 뭘 그래요, 동식 씨?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솔직하게 말했으면 아주 조금이라도 달라졌을 텐데 저는 끝까지 시치미를 뗐거든요. 아니, 사실은 인정하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식 씨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저한테 돌려서 보여줬거든요. 사진이었습니다. 천안 모텔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제 차와 광수 씨, 차가 나란히 서 있었고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식탁 의자를 잡지 않았으면 바닥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이 사진 종태가 보내왔어. 정육점 종태 씨였습니다. 그 사람이 시장에서 저를 보며 던졌던 밤늦게도 가시던데 그 말이 단순한 참견이 아니었던 겁니다. 종태 씨가 의심을 품고 미행까지 한 거였거든요. 남편 동식 씨 군대 동기가 남편 대신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식 씨, 이거 오해예요. 장원 아픔, 거래처 때문에 같이 간 거예요. 저도 말하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변명이 얼마나 한심한지요. 모텔 주차장에서 나란히 서 있는 차 두 대와 함께 들어가는 뒷모습을 놓고 거래처 핑계를 대다니 세상에 이보다 궁색한 변명은 없었거든요. 동식 씨가 핸드폰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사진이 한 장이 아니야, 보람아. 종태가 3주 동안 찍은 게 7장이야. 날짜도 전부 달라. 7장이라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주 동안이나 찍혔다는 건 우리가 3주 동안이나 미행 당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태연하게 웃으면서 모텔을 드나들었다니 한심하다 못해 소름이 끼쳤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식탁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식 씨,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뒤늦은 인정이었습니다. 진작에 솔직했어야 하는데 사진이 나오고 나서야 무릎을 꿇다니 이게 진심으로 미안한 건지 들켜서 미안한 건지 저도 헷갈렸거든요. 동식 씨가 의자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그 두 글자가 부엌 벽에 메아리 치는 것 같았거든요. 동식 씨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이에요. 제가 바닥에 엎드려서 매달렸습니다. 매달릴 자격이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3달 동안 남편 몰래 언니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자가 무슨 낯짝으로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동식 씨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종태가 사진 보내면서 그러더라. 형, 이건 한두 번이 아니라고. 3달은 넘었을 거라고. 3주가 아니라 3달이라는 걸 종태 씨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장에서 저를 지켜보면서 대충 기간까지 짐작하고 있었다니요. 동식 씨가 현관문을 열면서 마지막으로 말했거든요. 짐 싸서 나가 있어. 변호사 만나고 연락할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엎드린 채로 한참을 울었거든요. 내가 날려먹은 거였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을 제 손으로 깨버린 거예요. 남편 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식 씨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온 것도, 지쳐서 쓰러진 것도 전부 저를 위해서 일한 거였는데 저는 그 빈자리를 다른 남자로 채워버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더 참담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시장에 가보니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상인들이 수군거리면서 눈길을 피했습니다. 소문이 난 거였어요. 정육점 종태 씨가 사진은 남편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시장 상인 몇 명한테도 돌렸던 겁니다. 떡집 사장이 건너편 장어집 사장이랑 바람났다더라. 그 소문이 시장 전체에 퍼지는데 이틀이면 충분했거든요. 복순 언니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언니가 떡집으로 찾아왔을 때 그 얼굴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거든요. 보람아, 사실이야? 언니의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게 전부였거든요. 언니가 떡집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동생처럼 아꼈는데 내 남편이랑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광수 씨였습니다. 광수 씨가 복순 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떡집 사장이 자꾸 접근해서 어쩔 수 없었다. 나도 한두 번 실수한 건데 걔가 자꾸 매달려서 빠져나오기 힘들었다.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제가 꼬셨다고,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광수 씨는 그 말로 이혼을 면했거든요. 복순 언니가 광수 씨를 용서했는지 참고 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장어집은 그대로 문을 열었고 저만 시장에서 쫓겨난 겁니다. 떡집을 접어야 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노골적으로 압박이 왔거든요. 보람 씨 여기서 계속 장사하면 다른 상인들도 불편해하니까 정리하는 게 좋겠다. 12해 동안 일궈놓은 떡집을 셔터 내리는 날 저는 셔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가게가 제 전부였는데 아닙니다. 제 전부를 제 손으로 날려먹은 거였습니다. 남편도 가게도 시장에서의 자리도 전부요. 예산시장을 떠난 날 짐이라고는 여행용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떡집,
12해 동안 모아둔 게 있었냐고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합의 과정에서 위자료로 거의 다 넘겨야 했거든요. 잘못한 쪽이 저였으니까. 변호사비에 위자료에 남편한테 줄 재산 정리까지 하고 나니 손에 남은 건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법률 상담 받을 때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유책 배우자 쪽에서 위자료 청구가 들어오면 금액이 꽤 나올 수 있다고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당연한 거였지만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현실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천안에 고시원을 잡았거든요. 3평짜리 방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인 곳이었습니다. 예산시장 떡집에서 매일 넓은 주방을 누비던 사람이 돌아 누우면 벽에 팔꿈치가 닿는 방에서 자게 된 거예요. 첫날 밤 그 좁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는데 형광등이 지직거리면서 깜빡이더라고요. 이게 내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씨름 선수로 전국을 누비고 시장에서 떡집 사장으로 살던 여자가 고시원 3평짜리 방에 누워있다니요. 전부 제가 날려먹은 겁니다. 남편도 가게도 시장에서의 자리도 복순 언니와의 우정도 전부 제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제 손으로 깨부순 거죠.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300만 원으로 천안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두어 달이 전부였거든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카운터에 서서 도시락을 데우고 담배를 팔았거든요. 시장에서 떡 반죽을 치대던 손으로 편의점 삼각김밥을 진열하고 있으려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낮에는 식당 주방 보조 일을 했습니다. 설거지에 재료 손질에 바닥 닦기까지 하루에 8시간을 서 있으면 무릎이 욱신거렸거든요. 씨름 때 다친 무릎이 다시 말썽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정형외과에 가고 싶었는데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면서 진료비가 부담됐거든요. 그때 알았습니다. 건강할 때 보험 하나라도 제대로 들어놓을 걸 하고요. 2달을 버텼는데 편의점 야간 알바랑 식당 주방 보조를 합쳐도 한 달에 150만 원이 겨우였거든요. 고시원비 40만 원의 밥값에 교통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거기다 이혼 과정에서 쓴 변호사비 할부금까지 매달 나가고 있었거든요. 돈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였습니다. 매일 밤 고시원 침대에서 통장 잔액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보람씨, 이렇게 힘들게 일해봐야 얼마 못 벌잖아. 나 아는 데가 있는데 하루 저녁에 20만 원은 벌 수 있어. 어디요? 제가 물었더니 그 언니가 슬쩍 웃으면서 말했거든요. 노래방 도우미. 그네 글자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보람, 너 거기까지 가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아니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통장 잔액이 23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저는 그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그 노래방 아직 자리 있어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거든요. 씨름판에서 상대를 넘길 때는 안 떨리던 손이 노래방 도우미 한다는 전화 한 통에 벌벌 떨리더라고요. 첫날 저녁 노래방 대기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시장에서 앞치마 두르고 떡 반죽 치대던 여자가 노래방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보람, 너 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거울 속에 제가 저한테 묻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를 욕하셔도 됩니다. 저도 제가 한심한 거 알거든요. 그런데 통장에 20만 원밖에 없고 다음 달 고시원비도 못 낼 상황에서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노래방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거든요. 취한 남자들 옆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따르고 손이 올라오면 슬쩍 피하면서 웃어야 했습니다.
매일 밤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샤워를 오래 했거든요. 술 냄새와 담배 냄새를 씻어내려면 뜨거운 물로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산시장 떡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반죽하고 찜기에서 떡 쪄내던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노래방 생활이 2달째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대기실에서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장이 왔거든요. 3번 룸 손님이 도우미 부르셨어 들어가 봐. 늘 하던 대로 웃는 얼굴을 만들고 3번 룸 문을 열었습니다. 소파에 남자 셋이 앉아 있었거든요. 가운데 앉은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 왜 여기에?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예산시장에서의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문틀을 잡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겁니다. 상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소주잔을 내려놓으면서 눈이 커졌거든요. 그 사람의 입이 천천히 열리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거든요. 예산시장에서 제 인생을 뒤흔든 그 사람이 천안 노래방에 손님으로 앉아 있었다니요.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요.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제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과 제 인생을 다시 세울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를 욕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안타깝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유혹 앞에서 한 발짝만 물러설 용기가 있었다면 저는 지금도 예산시장에서 떡을 팔고 있었을 겁니다. 그 한 발짝이 인생 전부를 갈라놓는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거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짧게라도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올해 안에 연금 복권 당첨될 수 있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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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